자, 여러분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 제도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서울의 간교한 무리들이 공납하는 물품을 방납하고 그 값을 본읍에서 몇 배로 징수하여 그 폐단이 심각하였다. 자, 영의정 김육이라고 한 사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도에서 방납의 폐단이 특히 심하다고 여겨 효정에게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땡땡땡을 충청도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청하였다. 충청도에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청하였다. 자, 이 효종이 신하들과 상의하여 비로소 충청도에서도 땡땡땡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방납의 폐단, 광해군 때 처음 실시하였다. 이걸 보고 문제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답을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답은 일단 1번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세금. 예전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제 세금 종류는 흔히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국가에 조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를 하죠. 이 조세는 오늘날로 따지면 토지세 의미합니다. 토지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이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쌀 100가마가 생산이 되는 그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가마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납은 지금 없죠. 각 집안의 집집마다 부과기준 집집마다의 호마다 그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공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뭐 군대 가는 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16세에서 60세 해당하는 남자, 그 남자들이 이제 직접 이제 군대에 동원이 되거나 또 아니면 성 쌓는 일에 동원되는 요역, 그래서 군역과 요역에 동원되는 것을 역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대동법은 이 공납과 관련이 있어요. 자, 이 16세기부터 이 공납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방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막을 방자. 우리 방패할 때 방자야. 납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 백성들이 그 고을의 수령에게 세금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금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납을 살펴보고 있잖아. 그 백성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수령에게 바쳐요. 이건 세금을 내는 거지. 그러면 그 지방의 수령들이 거두어서 중앙으로 이제 그 공납을 내게 될 거 아니야. 그죠? 특산물에게 가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산물이 이제 무등산 수박? 그럼 이제 조재현이라고 하는 광주의 백성이 광주에 있는 수령, 광주의 사또에게 무등산 수박을 바치고 그거를 거둔 수령은 이제 중앙, 이제 그 무등산 수박을 이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공납입니다. 근데 무등산 수박이 비싸잖아요. 왜 비싸요? 구하기가 힘드니까.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어. 그래가 비싼 거 아니에요. 그쵸?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마을에 원빈도 살고 있었고 재현이도 살고 있었고 장동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 A라고 하는 마을의 특산물은 녹용이에요. 그쵸? 녹용. 사슴 뿔을 의미하는 거죠. 구하기 힘들어요. 비싸요. 네,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녹용을 구하려면 당연히 사슴을 잡아야 될 건데 사슴 잡기가 힘듭니다. 일단 뭐 산에 가야 될 거고 또 사슴을 쫓아야 될 거고 그날 잡으면 다행인데 그날 놓치면 농사도 못 짓고 사슴도 못 잡고 그러니까 시간을 또 시간대로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이 힘들고 그런데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슴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현, 원빈, 이제 장동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어차피 내가 이거 사슴 잡아야 본전이고, 근데 못 잡으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농사도 못 짓고 시간도 날리고 그러니까, 또 안 내면 곤장 마고 그러니까 이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녹용을 구매를 합니다. 현빈도 뭐 많으니까 그래 이거 싸게 팔면 좋지. 그래서 이제 10만 원에 이 녹용을 판단 거죠. 그래서 원빈, 재형, 동건 다 10만 원 주고 그걸 사와서 수령에게 냅니다. 왜? 세금 아까 낸다 그랬었잖아. 이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욕심이 생겨. 이게 좀 돈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50만 원으로 녹용 가격을 올려요. 그쵸? 50만 원으로 올려요.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원빈, 재현이, 동건이가 살까요? 5배가 올랐는데. 원빈, 재현, 동건이가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5배를 올리지? 내가 직접 구하고 말지. 그럼 현민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5배를 올렸을까? 수령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느 정도 띄워줄 테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거 녹용만 사서 내 거 녹용만 이게 내 녹용만 좀 받아줘라 그 말이야 수령한테. 그러니까 원빈이, 재현이, 동건이가 이제 비싸다고 현빈이 사슴 농장의 녹용을 안 살 거 아니야. 그 원빈, 재현이, 동건이는 다른 사슴 농장 주인에게 녹용을 사거나 아니면 직접 구해서 수령한테 바칠 거 아니에요. 그걸 수령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 현빈이와 같은 이 사람들을 백성과 수령 사이에서 이 백성이 수령한테 납부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방납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원빈, 재현, 동건이는 직접 구하거나 다른 사슴 농장에서 구해서 수령한테 바쳐요. 근데 수령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빠꾸를 놓습니다. 우리는 이걸 점퇴라고 이야기해요. 외우지 마. 점퇴 안 받아. 이거 썩었는데? 이걸 어떻게 중화에 납부해? 다시 구해와. 아니면 이 사람한테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좋은 거 물건 취급하니까. 저 사람은 비싼데요? 그만큼 좋다는 것이지. 임금님이 드실 건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방납의 폐단이 엄청 심해집니다. 원빈, 재현, 동건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5배나 높은 가격으로 이 물건을 사서 바쳐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럼 이 방납의 폐단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특산물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잖아.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특산물을 구하기 쉬운 걸로 바꾸면 되지. 쌀! 시중에 넘치잖아요. 그리고 16세기부터는 이제 쌀 기술이,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쌀의 생산량이 늘어요. 거기다가 모내기법.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니까 또 쌀 생산이 늘어. 쌀이 너무 넘쳐. 그리고 저도 후기로 갈수록 이 동전의 사용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상평통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거운 현물보다는 뭐 쌀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그거보다 가볍고 휴대성이 편한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옷감, 포 이것도 옛날에는 그 거리용으로 사용됐었거든. 가볍잖아. 그래갖고 이거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돈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쌀, 동전, 포. 아까 그 녹용보다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집집마다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에 따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쌀, 동전, 포 이 3개 중에 아무거나를 바치란 말이에요. 토지가 많으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가 적으면은 적게 내고, 토지가 없으면 안 내고, 우린 이것을 대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부과 기준이 집집마다 해서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토지의 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토지가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얘나 지금이나 세금 많이 내면은 싫죠. 뭔가 손해보는 느낌 막 들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부자들은 이걸 반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동법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이 되었다가 전국으로 퍼지는 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 부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중앙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각 지방에서 공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광주에서는 무등산 수박, 뭐 상주에서는 꽃감,
뭐 포항에서는 과메기, 뭐 나주에서는 뭐 곰탕,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받는데 이제 뭐밖에 못 받는 거야? 쌀, 동전, 포밖에 못 받는 거야. 아 그럼 중앙에서는 갑자기 무등산 소박이 필요한데? 그쵸? 누구한테 구하라고 해? 중앙에서 이걸 다 걷어가지고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사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공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걷어진 쌀, 동전, 포를 가지고 시장에 가죠. 시장에 가서 순박을 사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몇만 원 들고 가겠어? 몇억 원을 들고 시장에 가겠죠. 그럼 사람들은 다 고객한테 물건 팔려고 하겠네? 그쵸? 그러니까 물건이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지게 되겠네? 우리 이것을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갖고 문제 풀어보자. 대동법이라며. 그래서 공인이 등장한 배경을 조사한다. 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 뭐 배경을 알아본다. 그리고 부과 기준이 집집마다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답으로 찾으면 돼요. 또 누가 처음 시행했어? 광해군 때 처음 시행했어. 자, 관료전이 폐지된 이유를 알아본다. 여러분들 관료전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 대가로 나눠주는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자, 이 관료전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노급이야. 노급은 세금 중에 조세, 공납, 역을 다 거둘 수 있는 건데 관료전은 뭐밖에 못 거둬? 신하가 조세와 공납밖에 못 거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광덕고에서 일을 한 대가. 그래서 조지현 선생님 광덕고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화정동이라고 하는 땅을 드릴게요. 이때 화정동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즉 화정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세금을 낸다? 나한테 세금을 내는 거야. 왜? 나는 일을 한 대가로 이 땅에 대한 조세 수취권을 얻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화정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세 공납역을 거둘 수 있고 조세 공납을 거둘 수 있고 그러면 이 관리들은 화정동을 노급으로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은 관료전으로 받고 싶어 할까? 신하 입장에서는 노급으로 받고 싶어 하지. 토지세도 걷고 특산물도 걷고 노동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화정동에 살고 있는 A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을 내가 집에 동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 고장났어. 고쳐? 그리고 우리 집 지붕 고장났어. 고쳐? 우리 집 설거지해? 노동력을 동원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사람에게 무기를 주어주면 어떻게 돼? 군사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지.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의 군사력이 세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지. 신하들의 군사력이 세지면 위험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 왕권이 강화되려고 할 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할 때는 관료전을 지급하고요. 왕권이 약해지게 될 때는 노급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신문왕 때는 무엇을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무엇을 지급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시기로 따진다면은 관료전 지급이 먼저긴 하지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가 맞아요. 이건 신문왕 입장에서도 전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노급을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럼 관료전 폐지는 이유는 뭐겠어? 진골 귀족들이 반대하니까 그랬겠지. 노급으로 줘라. 관료전 싫다. 오케이? 삼위 정책 계획. 삼위는 뭐예요?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리자. 1920년대 일본의 그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화 통치식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전식과 아까 이 관료전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월급으로 받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려시대 화폐 정리 사업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공으로 왔었던 메가타가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백동화나 상평통보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야? 제1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거라 그랬잖아. 오케이? 화폐 정리 사업 메가타.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안 나왔었나요? 왜 본 것 같지? 정말 많이 나왔어요. 흥선대원군은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요.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은요 1863년에 권력을 잡았다가 73년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 대원군이라고 하는 자체가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본명은 이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고종 대신 집권하게 되었느냐? 고종이 1863년에 권력을 잡았다가 즉위했다가 1907년에 일제히에서 강제 퇴위되게 된 인물이에요. 근데 63년이 고종의 나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나이가 너무 어렸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통치를 해주는 거야. 그럼 왜 10년밖에 권력을 못 잡았어요? 아따 22살이면 성인이요. 라고 물러나게 되는 거야.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탄핵 상소를 올리기도 했었죠. 왜? 흥선대원군이 좀 양반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거든. 자, 그럼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보실 때는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대외는 여러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병, 제, 병, 남, 신, 척으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 양효, 남연군묘 도굴사건, 오페르트 도굴사건이라고 외우셔도 좋아요. 남연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신미, 양효, 적화, 비가 되겠죠. 자, 이것도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병인양효와 신미양효의 원인을 각각 찾아보세요. 병인양효는 병인 받기 때문에 일어났고요. 신미양효는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문에 일어났어요. 병인양효는요, 프랑스와 관련이 있고요. 신미양효는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병인양효와 신미양효의 원인을 찾아라 또는 배경을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병인양효와 신미양효를 각각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인양효가 시험에 나온다면 한문양정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한성근, 문수산성, 적읍시다.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지도를 던져줄 거야. 그래서 한성근, 문수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적혀있으면 이거 병인양효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병인양효 때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하는 거야. 외교장각 도서가 그 당시 프랑스 애들이 빼가는 거예요. 신미양효는 뭐가 나오나요? 미미광어, 미국, 신미양효, 광성보, 어제언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보통 이 신미양효 같은 경우 아까 이게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다 그랬잖아요. 신미양효 때는 어제연 장군의 숫자기, 장수 숫자거든요. 장수 숫자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 거 어떻게 쓰던 건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장수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깃발이야. 그 숫자기를 이제 그 미국 애들이 갖고 갑니다. 기념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게 두 번째로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그 지역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제너럴 셔머노는 평양, 대동강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병인양효와 신미양효는 강화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많죠. 묘총의 서강천도 운동도 평양이었고, 그리고 장수왕이 남진 정책하려고 또 평양으로 옮겨가기도 했고요. 또 평양에서 물산 장려 운동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지? 평양에서 뭐가 있었지? 또 이제 서북민들 차별 때문에 홍경래은안이 또 이제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강화도도 정말 많죠. 강화도 같은 경우는 최후가 몽골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던 곳이기도 하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것도 맞고, 그리고 또 선별조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내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대내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은 그 당시 순, 헌철,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60여 년간을 세조 정치 시기라고 하거든. 안동김 씨와 풍양주 씨 소수 외척 가문들이 이제 비변사를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도 정치로부터
이제 그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럼 당연히 세도감을 박살냈겠죠. 그래서 안동 김씨를 다 축출합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그리고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비변사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폐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이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와 행정을 각각 나누게 되는데 군사는 삼군부라는 대로 그리고 정치는 의정부로 넘기게 되면서 이제 한 곳에 권력이 몰리지 않게끔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좀 상징적인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아. 임진왜란에 불타버렸던 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죠. 다시 만드는 거야.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 이 전에 왕들이라고 안 하고 싶었겠어? 그래서 부자들한테 기부금을 받는 거야. 원에서 납부하는 돈. 그리고 고액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 돈이 없네? 그럼 찍어내자. 그래서 상평동부의 100배에 달하는 당백절을 찍어내는 거야.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마구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당장 돈이 많아 보이지. 그런데 당연히 돈이 시중에 너무 많으니까 물가도 똑같이 상승하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법전도 만듭니다. 대전, 회통, 육전,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민생안정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민생안정 같은 경우 그 당시가 삼정의 문란, 토지세우 문란, 전정, 군역의 문란, 군정, 환곡의 문란, 환정. 그래서 삼정이 문란하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 땅이 누구 땅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원래 이 세금 자체가 이제 땅 주인, 지주한테 거는 거잖아요. 근데 막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막 토지 없는 사람들한테 막 토지 부과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 조세 사업인 양전 사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군정 같은 경우도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만 군대를 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군대를 간다라기 표현보다는 군대 가는 대신 군포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뭐 군적 수포제라 그래서 이제 군대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무조건 그 포 옷감으로 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애들, 황구첨정, 어린 아이들한테, 갓난 아이들한테, 그리고 죽은 사람들한테 거두는 뭐 백골징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양반들은 늘어나죠. 양반들은 이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부는 양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반들에게도 포를 걷는 호포제를 시행하는 거야. 호포제. 이 호자는 집 호자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거두는 거야. 양반 집이라고 예의도 없이. 자, 황곡. 공무원들이 자꾸 장난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강제로 꺼주고. 이건 양반이고. 안 꺼줬는데 그 서류 조작해가지고 그때 꺼졌잖아. 이렇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장난치고 있으니까 그 지방에 좀 덕망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이 맡기는 거야. 그래서 개인에게 맡기는 거야. 사창제. 또 서원을 정리하게 되죠.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서원이 이제 패단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변사 기능을 축소하고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고종 즉위 후 최고 실권자가 되었다. 고종의 아버지였다. 흥선대원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 갖고 문제를 푼다면 정답이 몇 번? 쉽게 찾네요.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신라 지정왕이죠. 지정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조선 성종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완성종. 고려 성종도 있고 조선 성종도 있어요. 고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국작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조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폐지되었던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총회문신제, 조선 정조, 점의변전도감, 공민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프랑스 로즈 제독이 파리에 있는 해군성 장관에게 발송한 이 보고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로즈 제독은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입했네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네요. 아까 방금 배웠네. 병인 양요네요.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이죠. 쉽죠. 개경환도의 배경이 되었다. 개경으로 돌아갈 환자야. 그럼 개경을 떠나기도 했었네. 개경에서 강화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겠네. 이거는 여몽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려와 몽골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개경에서 강화도로 이사 갔던 사람이 누구야? 최충원의 아들 최우회. 몽골류들은 해상제에서 약하니까. 근데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단 말은 뭐야? 몽골에 항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때부터 우리는 원나라 간섭기. 근데 끝까지 저항하려고 했던 애들이 삼별초. 인조 반정. 광해군을 쫓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인조가 즉위하게 되었다. 자, 쫓겨나게 된 배경은 뭐야?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광해군 같은 경우가 이제 폐모살제, 광해군의 뭐 새어머니긴 했지만 이목대비를 그 궁에 가두고,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살해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또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 임진왜란 이후에 그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이 강성해지잖아요. 그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잖아.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옛날에 우리가 옛날부터 정통적으로 고수해왔던 4대 교린이 무너지는 거잖아. 아니, 아버지의 나라 명나라를 배신하고 또 심지어 임진왜란 때까지 도와줬는데 그날 배신한다고? 의리가 없네. 그래서 쫓아내고 인조가 즉위하게 된 것이 인조 반정이죠. 근데 이러한 친명 배금 정책이 무슨 결과를 초래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벌운동은 뭐예요? 북쪽을 정벌하자. 병자호란 때 우리가 졌잖아.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갚자. 효종대죠. 인조의 아들 효종대. 이자겸의 난, 고려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 나오면 여러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묶어가지고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문벌 귀족들끼리 서로 뒤지게 싸우는 거야.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야? 무신들에게 틈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봉전 나왔네요. 뭐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쉽네요. 동학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일단 오답도 봐볼까요?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아까 삼별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 진압당하였다. 묘청, 서경천도 운동. 공화정책의 군대 국가 수립을 추가하였다. 이거는 뭐 많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맞고, 그 다음에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였던 뭐 대한광복회, 박상진이 조직하였던. 조일통상장정은 뭡니까? 일본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또 곡물 유출을 막는 방공령의 권한을 얻게 되고, 이 두 개는 조선한테 좋은 거죠? 대신에 일본한테 무엇을 준다? 최애국 대우를 준다.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조일통상장정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이었던 조일무역규칙이 배경이 됩니다. 조일무역규칙은 세 가지가 없다라고 외우라 그랬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허용.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처하게 되니까 83년에 이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다. 자, 그럼 동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일단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는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전 사상을 바탕으로 했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그리고 그 당시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우리 전통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한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이스트 웨스트 그잖아요. 근데 이제 최재우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근데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지배층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의 뭐 어떤 뭐 그런 흐리게 한다. 그래서 최재우는 흥선대원군 때 처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재우가 사망하고 나서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이 일을 잘했던 것 같아. 종교의 이론을 정리하게 되죠. 교리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용담유사, 그다음 뭐 동경대전이라고 성경책 찬송가 이런 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교단을 정리하게 되는데 포접제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조직을 구성한다. 이런 최시영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학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동학이 커지니까 이 동학 교도들이 뭘 하냐면 교조신원 운동이란 걸 벌이게 돼요. 종교의 조상, 즉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더 나아가서 동학을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세요. 이게 바로 교조신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순수 종교적 성격이 이제 보은 집회에 가면은 약간 이제 정치적 성향까지 있어가지고 척외양창의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구호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이제 동학은 시험에 나오게 되느냐, 어떤 전개 과정이 항상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먼저 고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이제 고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행정구역들이 막 합쳐지고 뭐 분리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부 고창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 뭐 풍천장어 유명한 데 있잖아요. 거기가 고창이에요. 꼭 가보세요. 고창 가보시면 선운사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가을에 가면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절에 다니면 요즘 막 절에 다니는데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부의 그 군수였던 이제 수령 그 사또였던 조병갑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좀 나쁜 사람이에요.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만석보라고 하는 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강제로 그걸 이용하게끔 한 다음에 물세를 걷어요. 사람들 이거 좀 아닌 듯. 그래도 막 그런 사람들을 막 벌 주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전봉준을 비롯한 일부 농민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고부 농민 봉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떼처럼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야. 와! 조병갑 도망가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사건 진상 조사 좀 해봐. 뭔 일이냐?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정부에서 궁금하겠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아저씨가 이 고부농민 봉기를 일으킨 그냥 농민들만을 조사를 해요.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문제네. 그래서 백성들이 또 한 번 분노하게 되고 백산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2번이나 이제 들고 일어났잖아. 이제 정부에서도 진압해야지고 반란이잖아. 그래서 이제 관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농민이 이겨요. 황토현 전투에서 조선 관군을 깨고요. 황룡천 전투에서도 이 조선 관군을 깨 부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점령을 해버리냐면 전주성을 점령해버려요. 오메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 정규 군대 관군이 이 죽창으로 무장한 이 농민군이 이기지 못하는 거야. 항상 그래. 이 고종 그 민시정권은 이 국내의 위기를 항상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모군란 때 청나라 도와주세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 도와주세요. 동학농민운동 때 또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청군이 상륙을 했겠죠. 저기 아산, 충남 아산 쪽으로 청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군도 상륙을 해요? 이거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갑신정변 때 청과 일본 사이에 뭘 체결했다 그랬니? 텐진 조약을 체결했다 그랬죠. 갑신정변 이후로 청 군대와 일본 군대는 동시에 철수한다. 단 앞으로 조선의 군대를 파병할 일이 있으면 서로 알린다, 통보한다. 그러니까 청이 이제 들어가니까 일본한테 알렸고 일본도 자신의 어떤 국민들,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일본군이 들어오죠. 근데 아까 얘네들이
아산 쪽으로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인천 서울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뭔가 다른 꿍꿍이 있었죠. 자, 이제 조선 정부는 아차 싶습니다. 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요. 얘들 부딪히면 전쟁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쟁터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야, 우리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거 괜히 이거 집안일에 다른 사람들을 끼어들여가지고 문제만 키운 것 같다. 화해하자. 근데 농민들도 할 말이 많죠. 야, 이런 새끼들 처벌해야지. 나쁜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지를 보여줄래? 정부가 오케이. 중앙에 폐정개혁, 나쁜 정치를 개혁하는 폐정개혁안을 이제 농민군이 제시를 하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죠. 그게 바로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지방에다가는요,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농민들도 오케이 빠이. 그래서 농민군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청과 일본은 왜 들어왔어? 농민군들 해산시키려고 갔지. 근데 해산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청과 일본은 집에 가야 돼. 근데 일본이 집에 안 가. 지금 가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래서 일본군은 어디를 승격합니까?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동시에 교정청을 폐지하고 무엇을 설치한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되는 거야. 군국기무처가 나오면 1차 가부개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청나라를 치죠. 청일전쟁이야. 이게 동시에 일어났어. 자, 그럼 농민군들. 임금님이 지금 일본의 포로로 잡혀있네요. 임금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경복궁 점령 이전까지를 우리는 1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복궁 점령 이후부터를 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반봉건적 성격을 가졌다면 이 봉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습, 우리 고쳐야 할 뭐 나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탐관오리 뭐 이런 것들을 봉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야. 2차는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한테 저항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공주 우금치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공주 우금치에 누가 있냐면 이 조선 관군과 일본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조선 관군 아까 화약을 했었잖아요. 얘들아, 이 동학 농민군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임금님을 구하러 간다고 하지만 지금 1차 갑오개혁을 일본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기 들고 일어나고 이런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주 우금시 전투에서 이 농민군이 패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가 조약의 결과가 옳은 것은 여러분들 이거 공식처럼 외우세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했다. 그럼 무조건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이에요. 을사늑약은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통감부 설치, 외교권 박탈. 그리고 초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된 인물이죠.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이건 쉽게 나온 거고요. 어렵게 나온다면 을사늑약에 대해서 고종이 저항을 해요. 아까 고종은 항상 국내의 위기를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세 사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해. 그래서 이걸 계기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는 거야. 아까 1907년에 물러난 데 있잖아. 오케이? 적합이 흥선대원군. 통신사 이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광해군 때부터 파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산의 두 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강화도 조약. 최초로 최애국 대우가 허용된 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겠죠. 쉬워요. 16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는 것은 총독 암살 미수 사건. 양기탁 이승훈 비밀 결사. 대성학교 오산학교 일제가 날조한 2번 사건으로 자 이거를 봤을 때 신민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구한말, 이제 대한제국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구한말, 일본은 차근차근 대한제국의 어떤 그런 주권을 차근차근 뺏어가게 되죠. 일단 러일 전쟁에서 유리해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주위 나라들에게 인정을 받죠. 다시는 삼국관석과 같은, 그래서 이제 랴오둥 반도를 다시 이제 돌려주게 되는 그런 실패를 또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위 나라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미략, 미국에게 그 대한제국의 통치를 인정받고요. 제2차 영일동맹, 영국으로부터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로부터도 인정을 받죠. 포츠모스 강화 조약입니다. 그래서 주위 나라들의 인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외교권을 박탈했어. 아까 을사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하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요. 정미칠조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사권을 이제 또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차관 정치. 그 다음에 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합니다. 1909년 기후각서 사법권을 빼앗고요. 1910년 경찰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식민지로 삼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경술국제요. 근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저항했었어. 의병. 무력으로 저항하는 거야. 을미의병, 유인석과 이소웅, 단발령과 을미사변이 원인이 됐죠. 을사의병, 최익형과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야. 을사늑약에 저항한 거죠. 정미의병,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과 고종 강제퇴위가 원인이 된 것이 정미의병이죠.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서울 진공작전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실패하긴 했지만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병은 일제강점기 때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무력으로 저항하는 의병이 있었고 또 어떤 단체가 있었느냐?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었어. 애국계몽운동은 지금 의병 너무 무모하다는 거야. 먼저 실력을 키워야지. 일본 싸우고서 어떻게 이겨? 러시아도 꺾었는데. 먼저 실력을 키우고 후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거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실력을 키우려고 했느냐? 교육, 산업, 이걸 키워서 실력을 키우자는 거야. 어떤 단체가 있었느냐? 보안회,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했던 단체예요. 헌정연구회, 입헌군주정을 지향했었고요. 이것이 나중에 대한자강회로 이름을 바꿔 월보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하고 고종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민회가 시험에 나와요. 이 앞에 있는 이 단체들이 의병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는데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과 산업 말고도 어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액션까지 취했었거든요. 자, 그럼 신민회 봐보도록 할게요. 이 신민회는 일단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그리고 공화정을 지향했어요. 자, 먼저 시민회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바로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성학교는 안창호가, 그리고 오산학교는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운영을 했고요. 자, 산업,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했고 자기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키워요. 그 다음에 아까 뭐 때문에 내가 시민회가 중요하다 그랬죠? 군대를 양성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서간도에 그 삼원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삼원보라고 하는 기지를 만들고요.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무관 양송소를 만듭니다. 이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이 그 우당 육형제 이회영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 총도 암살 미수 사건은 데라우치 마사자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 1대 총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이라고 한 사람이 독립운동 이제 자금 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선 총독부가 이제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신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다 처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신민회 회원 105명을 기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신민회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산되게 되었다.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독립협회. 교주신호운동, 아까 동학이라 말씀드렸고 9번 신차, 옛 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여시킨다.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양전 지게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제의 황무지 개항권유가 그 보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종이 황제로 주기로 했대요. 수립을 선포했대요. 대한제국이네요. 대한제국은 자 1895년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1896년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죠. 이 아관파천으로 그 서여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이 극에 달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1897년에 경운궁,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닌가? 너무 이것들이 아닌가 답이?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경의선은 1899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 이거는 97년이 99년이죠. 아따 대한제국은 1910년에 망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도 맞죠.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은하철도 999, 경인선 189, 999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기차 갈 때 999. 죄송합니다. 장영령이 창설되었다. 조선 정조. 도병마사가 운영되었다. 고려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던 회의 기구에서 독소산품과 그 통일신라 원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과거 제도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읽는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는 거야. 쌍성총관부 이거는 원나라 간섭기 때 만들어진 거죠. 이 쌍성총관부가 폐지가 된 게 공민왕태죠. 쌍성총관부를 어떻게 알아두시면 되냐면 조선총독부 그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제가 설치한 게 조선총독부잖아. 그래서 이제 그 여몽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어디냐? 그 천령 이북의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쌍성총관부 그리고 평양에다가 그 서경이라고 불렸잖아요. 거기서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탐라총관부를 만들거든. 그러니까 세이오 총독부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근데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는 우리 충렬왕 때 돌려받았는데 쌍성총관부는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공민왕이 무력으로 회복을 했다. 답은 2번. 18번. 이건 좀 쉬운 문제네요.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토지를 빼앗는다고 했네.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죠. 신고주의, 증거주의. 이 땅이 네 땅이란 증거를 대고 이 땅이 네 땅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라. 헌병경찰. 조선 태영령이 나왔네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가 되겠죠. 이 무단 통치 시기 때 볼 수 있는 거 교원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고 다니는 그래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었다. 홍경래은한 순조 때죠.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순조 때 서북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홍경래은한. 그리고 철종 때 백낙신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진주에서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래서 진주 농민봉기가 임술 농민봉기까지 이어지게 됐다. 영선사 통리 기무와문이 이제 조직된 이후로 청나라의 근대화 어떤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파견되는 사절단. 별개군 신식군대죠. 별개군은 우대해주고 구식군이 차별해서 일어난 것이 이모군란. 궁극기무차과 갑오개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9번. 여러분들 이거 3점짜리인데 외우세요. 국채, 국가채무 1,300만 원이에요. 대구, 서상돈 나왔어요. 국채 1,300만 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영국 사람이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영국과 일본은 동맹국가야. 제2차 영일동맹. 그러니까 일본 얘들이 사장이 영국인이라 건들 수가 없어. 이걸 이용해서 일본에 좀 되게 좀 나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쓸 수가 있었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매일 신문을 많이 읽어. 그래서 이 대한매일 신문은 이 사장이 배드란 걸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신문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매일 신문은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방공령 철회는 일본이 요구했겠죠. 쌀 마구마구 갖고 가야 되는데 막으려고 하니까. 금 난정권의 폐지, 조선 정조. 저롱조 조치 요구를 저지하였다. 독립협회. 황국중앙총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계속 이게 장사를 하니까 우리 국내 상인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황국중앙총사회다. 20번 여러분들 이거는 국어 문제입니다.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게 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쵸? 실상 4번이지. 쉬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문화통찰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아까 산미증식 계획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9월 6일에 있을 여러분들 모의고사 좀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